소득세법입니다. 소득세법 보시면 거주자 판정 기준 보완인데요. 요거 이렇게 법령 보면은 이제 소득세법 5조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개정이 안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개정은 안 된 것 같은데 이게 맨 밑에 박스 밑에 보시면 어때요? 적용 시기가 2026년 1월 2일 개시 사업년도부터 적용한다 해서 올해는 상관이 없었어요. 내년서부터인데 요게 왜 개정이 안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은 뭐 더 연구를 해봐야 될 테지만은 어떤 식으로 국가가 좀 생각하고 있는지나 여러분들이 어떻게 거주자 판단하는지에 대해서 비거주자 판단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정도의 그 내용은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개정은 안 된 것 같다. 이렇게 해서. 현재는 어떻게 돼 있냐면 국내 주소를 두거나 또는 2일 과세 기간 중 거주하는 기간은 2일 과세 기간 중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기간이에요. 따라서 이 일과세 기간이 1월 1일서부터 12월 31일이에요. 근데 보통 어때요? 1월 1일에 들어오는 경우 없잖아요. 연중에 들어오잖아요. 연중에 들어와서 200일을 있어도 1 과세 기간씩 잘라 들어가게 되면 어때요? 2026년도에 한 5개월 있었고 2024년도에 한 5개월 있었고 2025년도에 뭐 예를 들어서 5개월 있어. 한번 9개월 있었어. 근데 9개월 있었으면 183일 넘었어요. 6개월 넘었으니까. 근데 둘 다 1년 중에 183일은 넘지 않았으니까 다 비거주자가 되는 뭐 이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그게 문제되는 거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요거 기준을 이제 바꾸겠다. 그래서 과세 기간이 원칙적으로 1월 1일서부터 12월 30일이지만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전환되는 경우는 1월 1일서부터 출국일까지로 하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전환된 것은 거주자가 된 날까지와 거주자가 된 날부터 각각 과세 기간으로 따로 본다라는 이런 걸로 준다는 개정안이 있었는데 통과는 안 됐다는 거예요. 또 바뀌지는 건 없다. 근데 이런 게 어떤 게 문제냐면 그 두 번째 183일 기준의 변경 사례 관련해서 사례에서 2026년 8월 10일서부터 국내에서 계속 거소를 뒀어요. 그런데 이제 현행은 2027년 1월 1일서부터 183일이 되는 왜냐하면 2026년도에는 8월 10일서부터 2026년 말까지 6개월이 안 되니까 따라서 2027년서부터 1월에서 183일이 되는 27년 7월 2일부터 거주자가 돼요. 그러나 개정을 하겠다는 얘기, 개정은 안 됐지만 2026년 8월 10일에 들어왔잖아요. 그럼 그때 183일 되는 27년 2월 8일이 되는 날 거주자가 되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거주자가 되면 사실 납세 의무가 더 강화되니까 이렇게 하겠다는 거 뭐 그런 내용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례 2에 26년 8월 10일서부터 27년 6월 30일까지 만약에 이렇게 아까 제가 든 사례처럼 이렇게 2년에 걸쳐서 뒀다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 현재에서는 26년치도 6개월이 안 되니까 비거주자. 2027년도 6개월이 잘 안 됐어요. 183일까지 안 됐으니까 비거주자인데 개정이 됐으니까 어떻습니까? 2027년 2월 8일서부터 개정이 된다면 이제 2027년 2월 8일이 입국하고 183일이 되는 날 아니에요. 따라서 그 뒤로는 거주자가 되겠으니까 출국할 때까지는 거주자로 봐서 그때의 세금은 부과하겠다. 뭐 이런 내용으로 바뀔 예정이었다. 예, 이렇게 해서 뭐 국외 근로소득 비과세 대상 뭐 기관들이 있는데요. 뭐 거기에 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들어갔다 이런 건 넘어가고 근데 종업원 할인 금액에 대한 내용이에요. 뭐 큰 기업들은 사실은 그렇죠. 뭐 자동차 회사 다니면 자동차 싸게 산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유통회사 다니면 물건 싸게 산다 이런 거 아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종업원을 통해서 자동차 사고 뭐 이런 것들 또 종종 얘기도 듣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종업원이 그러면 살 때 어떻게 되느냐? 종업원은 이제 그 회사랑 특수관계지만 이런 거는 부당행위로 보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싸게 산 거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하지? 그러면 법인세도 뭐 부당행위 없으니까 뭐 개인이 싸게 산 것도 뭐 그냥 산 거니까 뭐 그렇게 됐는데 요 기준을 명확하게 뒀다는 거예요. 비과세 기준을.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다음에 종업원 할인은 시가보다 낮게 사는 거예요. 낮게 사는데 그 할인받은 금액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할인받은 금액의 비과세는 시가의 20%와 240만 원 중 큰 금액 기준까지만 비과세고 넘으면 초과분은 과세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거는 종업원이 직접 소비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재판매하면 안 돼요. 일정 기간 동안. 그 다음에 누구에게나 종업원이라면 할인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자사뿐만 아니라 계열사까지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예, 이렇게 돼서 보시면 사례 한번 볼까요? 중간에 A자동차 회사는 종업원에게 4천만 원 차를 25% 할인해서 3천에 팔았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1,000만 원 이득 받잖아요. 종업원은. 그런데 이 중에 어떻습니까? 시가의 20%인
800만 원, 즉 4,020, 그러니까 800만 원과 그러니까 240만 원 중에 큰 금액, 즉 800만 원까지 비과세 해줄게. 그러나 너 1,000만 원 이득 받잖아. 따라서 200만 원은 근로소득세 내라.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전자회사 다니는데 판매 가격 300만 원짜리 TV를 뭐 30% 할인 받아서 210만 원을 구입했다. 그럼 너 90만 원 이득 받잖아요. 그러나 240만 원까지 무조건 비과세죠. 그래서 전액 비과세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종업원 할인 혜택 비과세 금액은 아까 봤고, 재판매 금지 기간은 자동차 대형 가전이라든가 개소세 과세 대상 고급 시계라든가 이런 고급품들은 2년 내에 재판매하면 안 돼요. 그 외에는 1년. 그 다음에 종업원 할인 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뭐 한 거는 3번, 4번에 보시면 계열사에 대한 내용이에요. 계열사. 즉 자사뿐만 아니라 계열사가 생산하는 걸 사게 해도 그러다 보면 뭐 이렇게 싸게 샀는데 그럼 뭐 이렇게 계열사와 이 자사 간의 뭐 지원금 관련한 내역들을 이제 모고 갈 거예요. 뭐 그런 것들도 아까 그 금액 대비해서 비과세 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종교인 비과세 자가운전 보조금 적용 범위 확대. 요거 근로소득자도 어때요? 자가운전 보조금 20만 원, 뭐 12번스 급여 이렇게 하는 거가 요 있잖아요. 그 본인 명의로 임차해서 타고 다니는 것도 이제 하는 것처럼 종교 관련 소득 관련해서 종교인 소득도 똑같이 규정 두는 겁니다. 예, 월 20만 원 이내에서 차량은 종교 관련 종사자의 본인 명의 임차도 포함해 주겠다. 그다음에 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예요. 금액에 관계없이 뭐 1억 줘도 비과세, 2억 줘도 비과세죠. 근데 이제 이게 어떤 특정 기업이 그런 일이 생겼고 이런 것들이 출산을 장려하는 어떤 대표적인 사례가 딱 되다 보니까 법도 이렇게 같이 동조로 바꿔줬는데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근로자분이나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해서 출생일 이후 아기 낳고 2년 이내에 그 근로자 누구에게나 그렇게 애만 낳으면 지원금 줄게라는 그 규정에 따라서 지급받으면 근데 횟수는 2회 이내예요. 예를 들어서 3회로 나눠줬다면 2번까지는 비과세, 나머지는 과세라는 거예요. 2번에 나눠줘야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그게 규정이 없던 시절에 요거를 이제 마련했잖아요. 이번에. 그러다 보니까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받는 부분도 적용한다 그래서 그 특정 회사를 지원하는 그런 부분도 되는데 근데 이거 만약에 그 대표 오너의 뭐 친족이 근로자라서 줬다. 이거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건 제외하고요. 한도 없습니다. 한도 없이 전액 비과세를 해주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요거 한번 읽어보시는데 여기 두 번째가 또 그래요. 보시면 이 출산지원금 비과세 제외 특수관계자 범위와 횟수인데요. 두 번째 박스의 두 번째 칸에 출산지원금 횟수 적용 기준. 출산지원금은 3차례 이상 지급받은 경우 최초 지급분과 그 다음까지만 비과세 금액으로 인정해 주겠다. 따라 3회 나눠주면 마지막 3회는 세금 내라는 소리죠. 근데 이직해서 출산지원금을 받는다. A 기업에도 받고 B 기업에도 받다. 그러면 이거는 그러면 각각 받으면 2번이야? 뭐 이게 아니고 사용자별로 최대 2회. 그래서 A 기업에서 2번 받을 수 있고 B 기업에서도 2번 이렇게 해서 출생하고 2년 내 받으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 이직한 거는 횟수에 합산하지 않는다. 요거 저기 그다음에 저축성보험 차익 과세 범위 합리화인데요. 뭐 저축성보험에 대해서는 이제 일단 첫 번째 과세 대상인 게 기본인 거죠. 그때 이제 그걸 취급하는 어떤 보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열거하는데 요게 위법보험 계약, 유사한 생명보험, 손해보험이라도 요게 실질은 그 보험이 맞으면 요것도 저축성보험이라면 세금 때릴 거야 이렇게 되는 거고요. 비과세 저축성보험이 있어요. 요건이 있는데 그게 이제 뭐 일시납저축보험, 뭐 월 적립식 저축성보험, 종신형 연금보험에 일정 요건 갖추면 뭐 비과세 요거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아까처럼 그 유사 생명보험이게 위법 보험계약이라고 여기 써 있는데 그렇게 취급하고요. 해외에서 즉 우리나라의 보험 허가를 안 받는 해외 보험회사에다 가입했다. 그러면 그런 회사에다 가입한 건 비과세 안 해줄 거야 라고 이제 규정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환매조건부 증권매매 차익에 따른 보상금 소득 구분인데요. 요거 이제 우리가 옛날에 RP거래, 환매조건부 매매 차익 RP거래 뭐 이렇게 하면서 이자소득으로 구분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채권을 RP거래하면 이자소득, 주식을 RP거래하면 배당소득 이렇게 구분을 나눠서 명확하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집합투자기구 분배 유보 범위 제외인데요. 그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은 소득은 배당소득이죠. 요때 이제 적격 집합투자기구로 받아야 되는데 요 적격 집합투자기구라는 거는 이게 집합투자기구가 1년 매년 이제 1회 이상 뭐 이래서 결산하고 뭐 분배하고 뭐 이런 요건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결산해서 분배를 하면 다 분배해야 되냐? 뭐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분배 안 해도 되는 규정, 금액들이 있어. 뭐 결산 시 펀드 이익금액 어쩌고저쩌고 뭐 그것보다 0보다 적은 경우 뭐 이렇게 열거가 돼 있는데 그 중에 주식형, 국내 주식형 ETF 이자 배당에 대해서는 요거는 이제 분배 안 해도 된단 말이에요. 매 1년마다 분배 안 해도 되고 이자 배당은 뭐 예, 분배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해서 그 범위를 조정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배당 소득 범위에 조각 투자 상품의 이익을 추가했다는 건데 이거 보시면 조각 투자 상품이라는 건 광고에도 뭐 나오고 그랬잖아요. 미술품, 뭐 예를 들어 저작권, 심지어 부동산까지 내가 다 한꺼번에 인수하면 너무 목돈이 드니까 찢어 파는 거죠. 그래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모 가수의 뭐 유명한 노래에 그 저작권이 있는데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100만 원 주면 저작권의 몇 점 몇 %를 가졌어. 따라서 저작료가 들어오면 몇 점 몇 %를 난 분배를 받는 거야라고 이제 하는 게 조각 투자 상품이란 말이에요. 이게 있었어요. 그런 상품이. 근데 이제 그렇게 받는 상품에 대한 세금이 어떻게 부과해야지라는 규정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 뭐 변호사님께서 저한테 막 그 상담도 의뢰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야 이렇게 받아서 내가 그 기업에 그 저작권 그거 하는 기업에 자문세무서인데 그 돈 지급할 때 이게 기타 소득이니 사업 소득이니 3.3 떼고 나가려니까 그 너무 많아 사람들이 그래갖고 그거 신고하면 그 사람 또 세금 또 내야 신고 또 해야 되고 기타 소득으로 가자니 이게 다 면세가 돼가지고 이게 지급 금액이 너무 소액이라서 이게 원천 인수할 수가 없더라고. 이걸 뭐 세금 하나도 안 떼고 하면 나중에 걸리면 어떡하냐? 뭐 이런 식으로 상담을 해가지고 저도 법이 규정이 없어가지고 이거 마련해야 되는데 일단 그래요라고 했는데 이번에 명확하게 배당 소득으로 볼 거야라고 이제 들어왔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것은 뭐 그걸 부동산으로 취급하면 양도소득, 뭐 그래서 주식을 취급하면 배당소득, 뭐 예를 들어서 예금을 취급하면 이자소득 이런 식으로 신탁에 대한 내용의 신탁 재산별 소득 구분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조각 투자 상품이 뭐에 투자했든 관계없이 거기서부터 나온 배당은 그 수익은 그냥 배당 소득으로 보겠다라는 거고요. 조각 투자 상품이 사실은 막 저도 음반이 있어요. 그리고 저작권이 제가 한 3-4개 있어요, 지금. 물론 뭐 한 달에 한 500원에서 한 1,000원 내외밖에 안 들어오지만 어쨌든 저 같은 사람이 막 예를 들어서 저작권자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저작권자는 맞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사기를 칠 수 있잖아요. 나한테 투자하면은 뭐 이렇게 돈을 나눠줄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따라서 이 조각 투자 상품의 이렇게 이 요건, 상품의 요건을 명확하게 둬야 돼요. 그런 것들은 과거에도 요 중간 박스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것들을 이제 금융당국에서 가이드라인을 쳐가지고 이 상품이 적격 상품이다라는 걸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세법에서도 이런 규정을 갖고 와서 이렇게 해서 뭐 가이드를 적격 투자 상품의 이익의 범위와 이 규정에서 뭐 이게 뭐 신탁수익증권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고 투자계약증권 어떤 계약을 갖춰야 된다. 이런 것들이 바로 배당소득으로 보는 적격 투자 상품이다라는 뭐 이런 내용이죠. 예. 그냥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다시 조각 투자 상품의 이익의 수입식인데요. 요거 맨 밑에 보시면 지급받은 날 기준으로 해가지고 배당소로 본다라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펀드 집합투자기구의 계산 방법의 합리화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어때요? 이게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게 됐을 때 우리가 주식 투자하게 됐을 때 상장 주식은 세금 없잖아요. 뭐 이런 것처럼 일단은 집합투자기구도 벤처라든가 상장 주식에 투자하면 세금 없어라는 건데 종전에 단 박스의 중간에 다음에 상장 주식은 제외해가 채권이라든가 외국 법령에 따라서 어쩌고저쩌고 하는 건데 거기 2개가 더 들어갔다는 거죠. 다음 페이지로 보면 더 쉬울 것 같은데요. 국내 상장 주식 중 해외 주식형 ETF 뭐 ETN. 근데 국내 상장 해외 주식형 증권 중 뭐 ETF, ETN 기반 장내 파생 상품은 요걸 펀드에서 운영한다. 그럼 요거 과세 대상으로 바뀌었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예. 그 다음에 자본인 경우에 감액 배당 범위 합리화. 자본인 경우 감액 배당하면은 배당으로 안 봐가지고 이제 돈을 세금 없이 돈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기업으로부터. 그런데 그 중에 옛날에 이제 재평가 적립금 3% 재평가 적립금 뭐 이런 거 있었단 말이에요. 그거 삭제하겠다는 거예요. 따라서 재평가 적립금을 감액해서 배당받으면 뭐다? 이제 배당소득이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의제배당 계산 방법의 합리화, 명확화 뭐 이렇게 돼갖고 합병으로 인해서 이제 주주가 합병 대가를 받았어요. 그러면 합병 대가로 취득한 그러면 그게 금액이 얼마야라고 했을 때 당연히 이제 이렇게 출자 가격과 금전 받은 거 있다.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밖의 재산을 받으면 그 합계액을 내야 되는데 그 용어가 불분명했는데 명확하게 됐다는 거고. 그 다음에 스톡옵션으로 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죠? 뭐 그거는 그거죠. 시가, 행사당시 시가, 이거 명확하게 이제 내용이 나왔다는 거고. 명확하게 그냥. 그 다음에 배당소득 이중과세, 범위조정과 이중과세 합리화인데 3% 재평가 적립금을 감액해서 받은 것도 배당소득으로 바뀌었다고 그랬고요. 이 3% 재평가 적립금 받은 법인세 안 내잖아요.
예, 재벌가 따라서 요거는 그 이중과 조정해 줄 필요 없으니까 그 그로스업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연금 계좌 추가 납입 대상 확대인데 이게 지금 현재 연금 계좌는 연금저축하고 퇴직연금에서 연간 1,800만 원 한도까지 납입할 수 있는데 뭐 추가 납입하는 게 IS 계좌에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게 있는데 거기에 그게 들어갔단 말이에요. 기초연금수급자의 장기 보유 부동산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1억까지 추가 납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무슨 말이냐면은 부부 합산 1주택자 이하자가 기초연금수급자여야 돼요. 그러니까 나이가 상당히 드시고 10년 이상 보유한 이렇게 토지 건물을 양도했어요. 그런데 이제 요게 요 양도를 했을 때 그 양도대금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양도대금을 쓰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거를 1억까지 연금 계좌에 추가 납입하면 그거는 그럼 그 연금으로 해서 줄게라고 양도소득세를 연금소득세를 바꿔주는 건데 그런데 그러면 뭐 내가 그냥 당장 쓰는 게 낫지 연금으로 받는 게 낫나? 나이도 많은데 뭐 이러면서 이제 베네핏이 없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갖고 요거 뒤에 조특법에서 나오는데요. 양도세를 요 납입 금액의 10% 그러니까 1억까지 납입할 수 있으니까 최대 10% 그러니까 1,000만 원까지 양도세에서 세액 공제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쓰지 마시고 연금에다 넣으셔갖고 나중에 연금 받아 쓰세요라고 유도하려는 정책입니다. 근데 고가 이주택자의 간주임대료 과세성 확대인데 원래 이제 전세 보증금 받고 임대하시는 분들은 임대료가 없으니까 그러면 뭐 수익이 없는 거냐라고 했을 때 아니야 보증금의 이자만큼은 수익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보증금의 이자를 계산하는 대상이 주택수가 3주택자 이상이어야 된다. 따라서 2주택자까지는 보증금 받으면 이익이 없는 건데? 라고 했던 것을 장애 법을 바꿔가지고 고가주택은 기준시가 12억 원 이상의 고가주택을 전세를 놨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2주택이라도 간주임대로 과세 대상으로 포함시킬 거야라고 했는데 그러면 얼마까지 보증금을 받아야지 뭐 하는 건데 라고 했을 때 그게 규정이 없다가 이제 전세 보증금 12억 초과하게서 받게 되면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자 관련한 내용을 뭐 한다, 뭐 수익으로 본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 감가상각 대상자산의 무형자산 이런 거 그냥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퇴직자 노조회비 세액공제 이런 거는 기부금에서 이제 뭐 기부금 항목에서 뭐 노조회비 낸 거를 뭐 이렇게 기부금 공제 받는 뭐 이런 내용인데요. 예, 그냥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무관청 뭐 기부금 관련한 내용이니까 다 넘어가시고요. 가상자산 과세예요. 이게 기타 소득으로 이제 우리 가상자산을 파는 매매 차익이 생기면 요거 세금 내게 하는 거를 올해서부터 하겠다고 했던 거잖아요. 근데 이제 2017년까지 2년 또 유예해서 하겠다라는 내용이죠. 뭐 취득가액 산정 방법에서 불분명하면은 50% 양도가액의 50%까지 필요경비처럼 해가지고 뭐 경비 처리해줄게 뭐 이런 것도 하나 생겼다. 근데 뭐 지금 적용이 안 되니까 의미가 있나 뭐 그래서 쭉 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28번에 소득세 기본공제 대상자 나이 요건 뭐 저도 아이를 셋을 키우는데 애들이 점점 20세가 이제 넘어가니까 이제 공제가 좀 없어지고 그러니까 세금이 또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애들이 뭐 10여 30일에 태어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연중에 태어나다 보니까 그럼 20세 이하는 언제 판단하는 거야 했을 때 만 20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당연히 기본소득 대상자죠. 원래 그렇게 해석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명확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장애인 추가공제 대상자 명확화 이것도 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에 대한 내용을 좀 명확하게 표현을 하고 이게 증거 서류로 저희가 장애인 증명서라든가 뭐 이게 치료를 요하는 뭐 이런 것들 막 받아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발달 재활 서비스 이용 증명서 이런 것들도 뭐 된다. 물론 이런 것들은 이제 연말정산하는 회사에서 갖고 있는 증빙일 뿐이죠. 이걸 뭐 세무서에 보내는 건 아니니까. 그다음에 주택 임차자금 원리금 상한의 공제 요건의 합리화 한번 읽어보시고 그다음에 장기주택 저당차익금 비거치식 분할 상환 방법 관련한 뭐 이런 내역들도 뭐 그냥 그 상환금액 관련한 내역의 계산 뭐 이런 것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녀세액 공제 금액 확대 부분 요거는 뭐 2025년서부터 지금 7세까지는 뭐 지원금이 나온다고 그러고 8세 넘어가면은 이제 우리 세금에서 좀 지원해 줘야 되는데 8세 이상의 자녀나 손자녀까지 포함해서요. 이렇게 두고 있다라고 하면 내가 기본공제 대상자로 넣었어, 걔를. 그러면 이제 손자녀도 기본공제 대상자로 넣을 수 있잖아요. 내가 만약에 부양하고 있으면요. 근데 이제 그랬을 때 한 사람은 25만 원, 2인 하면은 30만 원.
그다음에 세 번째부터는 인당 40만 원에서 넷째도 40, 50 이런 식으로 늘려갖고 이제 세액공제니까요. 상당히 크죠. 이게 저도 이제 요거 많았을 때는 요 되게 큰 그런 내용인 거죠. 기본소득 대상자에서 자꾸 빠지니까 문제인 거지. 그다음에 이제 개인 기부금 특별세액공제가 이제 그 추가 10% 더해주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막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더 이상 안 해주겠다. 그래서 1,000만 원이냐 15, 1,000만 원 초과 30 이걸로 간다. 옛날에 뭐 고액은 40%까지 갔었는데 그거 없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지금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 받는데 이제 세액공제도 순서가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요. 뭐 이렇게 순서대로 했을 때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 이렇게 해서 끝 순으로 정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받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이제 규정된 거예요. 그냥 이건 간접 투자 기구 소득에 대한 외납공제 이런 거는 그 펀드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알라고 별로 할 수 근데 뭐 알 필요도 그렇게 없어갖고 이렇게 쭉 그냥 이거 해서 그냥 넘어가는데 근데 사실 이 시점에서 좀 이제 말씀드리는 게 이게 제가 이제 그 매년 그 한국 세무사 고시회를 제가 이제 회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그 개정세법 특강을 가장 먼저 해요. 세무사님들이 1년 이제 우리를 살려면 뭐가 바뀌었는지 알고 살아야지 되기 때문에 먼저 하는데 그 얼마 전에 했나? 그래서 아무튼 뭐 나오자마자 했어요. 시행령 나오자마자 정리해서 했는데 그거 하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 기자한테. 그래서 이 개정세법에서 요즘에 핫한 게 요거 간접 투자기구 관련한 내용이 외납공제 관련한 내용이 요게 바뀌는 바람에 핫하다라고 해서 내 속으로 핫할 게 없는데 뭐 그냥 디테일한 거 뭐 이런 거 바뀐 거 뿐인 건데 뭐 계산이야 복잡하게 바뀌면 전산으로 하는 건데 뭐 그게 뭐 핫해 그걸 아는 사람도 없고 뭐 우리 말 필요도 없는데 그랬는데 이제 그게 뭐야 알고 보니까 이제 3년 전인가 2022년도였나 1년도 말인가 개정세법에서 예전에 간접투자기구는 이제 해외에서 낸 세금을 외납 공제가 아니라 아예 환급을 해가지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투자했는데 그 간접 투자기구가 투자했는데 미국에서 100을 벌어서 미국 세금을 30을 뗐어. 그럼 우리나라에 들어온 그 수익은 70인데 70을 운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70을 갖고 뭐 이래서 분배를 한다거나 뭐 운용을 한다거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또 이렇게 받아서 그런데 요 외국에 낸 세금 30을 국세청에서 환급해 줬어요. 그러니까 100을 갖고 운용을 할 수 있도록 했다가 이렇게 국세청에서 계속 이렇게 그 운용의 재원을 마련해 주고 근데 그게 나중에 막 뭡니까 연금 소득으로 막 과세되면은 세율이 되게 저가로 되니까 이게 국가가 돌려주고 다시 거둬야 되는 거를 그럼 거둘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의 쟁점들이 있다 보니까 2022년 1년 말 뭐 그런 하면서 그게 환급은 없는 걸로 바뀌었거든요. 그게 이제 근데 이제 시행이 올해서부터 시행돼요. 환급해 준 거는 원래는 당에 바로 이제 안 해주기로 했었는데 그게 이제 계속 그 부칙 규정을 이연시키는 바람에 작년까지도 그런 식으로 하면 해외에서 낸 세금을 그 펀드에 돌려줘 버린 거예요. 국가 돈으로. 그러니까 운영 재원이 커지고 운영 재원에 따라서 나중에 이제 이렇게 뭡니까 거기다가 이제 돈을 맡겨둔 가입자분들은 이득이 많으니까 이제 그게 2025년부터 그런 제도가 없어졌어? 근데 내가 원래 받던 기득권이 사라진 거야? 라는 건 3년 전에 사라졌는데 법은 근데 이제 그게 올해 시행되다 보니까 그게 이제 난리가 나서 TV에 막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걸 질문을 했던 내용이었는데요. 그냥 그런 게 뜨면은 옛날에 그런 게 바뀌어서 지금 저렇구나라고 이제 하시면 됩니다. 예, 아마 난리가 났기 때문에 아마 누군가는 아마 연구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그것 때문에 그 당시 3년 전인가 그 기재위 보고서를 검토 보고서를 다 이제 읽어봤는데 상당히 뭐 재밌는 내용들이 많이 있었어요. 네. 재미삼아 연구삼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추계소득금액 상한 적용 기간이에요. 우리가 뭐 장부를 신고하는 경우도 있지만 추계 신고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는데요. 이때 이제 단순 경비율이냐 기준경 비율이냐 아니면 기준경 비율에서 배율이냐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그 배율법 적용이라고 우리가 속칭하는 건데 복식부기 3.4 간편장부 2.8인가요? 그걸 하는 거에 대한 내용들이 매년 연장이 되잖아요. 근데 벌써
계속 연장돼서 이제 고착화된 것 같아요. 2027년 말까지도 그냥 그 배율 그대로 적용할게 그렇게 추가 신고하는데 추가 신고해라고 하는데 추가 신고가 결코 유리하지 않아가지고 예. 그 다음에 국외투자기구의 비과세 신청과 원천인수 전략 갈초와 이것도 그냥 그 해당 아까처럼 뭐 국외투자기구, 간접투자기구 다 그런 어떤 금융 관련한 종사자분들이 아셔야 될 내용이라 내용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 이것도 넘어가고요. 요거 외국인 직업운동가의 원천인수 강화. 요게 뭐가 됐었냐면 외국인들이 종래에 이제 프로야구 선수가 왔어요. 외국인 선수가.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한테 주는 연봉은 그 사람들 저희 사업소득자이기 때문에 3.3을 떼고 줘야 되는데 이게 3.3 떼는 거는 이제 예수적으로 떼는 거고 그분들의 이제 1년 그 연봉을 갖고 다음 년 5월 달이나 6월 달에 요 이분들이 이제 그 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는데 5월이 되기 전에 출국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3.3만 내고 나가버리니까 세금을 못 걷잖아요. 그래서 야, 계약기간 3년 이하, 즉 곧 나갈 사람이면 20%, 즉 지방소득세까지 22%대라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때요? 이제 도망가도 뭐 22%까지 국가가 들어왔으니까, 국고에 들어왔으니까 이 땡큐인데 뭐가 문제가 됐냐면 실제 계약기간이 3년 이하임에도 불구하고 즉 곧 나갈 사람인데 3년 초과로 계약을 해버려요. 즉 3년 1개월 이런 식으로. 그러면 3%, 3.3만 떼고 도중에 도망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아 그런 사례가 발생되는구나. 야 이거 그래서 그냥 외국인 직업운동가는 무조건 22대 계약기간과 관계없어 이렇게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진짜 저는 참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거 세무대리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이런 거는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거. 그건 상담도 아니고 뭐 이게 무슨 절세도 아니고 이게 그냥 도망가서 세금 안 내는 걸 조장하는 거 그런 짓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다음에 퇴직소득세 정산 방법 합리화 이것도 뭐 저희 금융기관에서 이연 퇴직세 소득세 관련한 내용으로 이제 하는 거니까 그냥 이렇게 읽어보시고요. 그다음에 가상자산 소득자 원천인수 대상자 뭐 이렇게 확인에 대한 필요 정보 제공 이것도 그냥 의미가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위반 가산 대상자인데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자뿐만 아니라 가맹점뿐만 아니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될 사업자가 발급하지 않으면 그것도 당연히 위반 신고 대상이죠. 예. 그다음에 납세조합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과 공제율 축소. 이 뒤에 보시면 납세조합은 이제 외국의 소득 근로소득 가지시는 근로자 조합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농축수임산물 관련한 판매하는 사업자 조합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의 납세조합을 통해서 이제 이제 아까처럼 해외에서 근로소득이니까 숨기고 안 내 뭐 이런 게 아니고 적정하게 내는 거를 마련해 주도록 납세조합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베네핏을 주려고 하는 거라서 그 조합 교부금 즉 근로자 교부금에 대한 내용을 줬어요. 근데 요거는 좀 교부금 한도를 좀 축소해 주겠다는 거예요. 2에서 10% 소득세의 교부금 줬던 걸 뭐 1에서 10 뭐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사업자 조합의 교부금은 폐지하고요. 그다음에 그 조합원 세액 공제도 해줘서 아 해외 근로소득인데 우리나라에 성실히 신고해서 고마워. 매월 소득세액의 5%를 세액 공제해 줄게 라는 것도 3%로 축소해서 더 연장시켜서 하겠다. 사업자는 적용에 종료하고 뭐 이런 것들이 바뀌었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요거 국내 원천 인정소득의 비과세 면제 지급 명세 제출 의무화. 요거 맨 밑에 보시면 2026년 지급분부터 적용인데요. 참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외국 빚긴 비거주자가 우리나라에는 들어오지 않고 뭐 인정 용역을 해줬어요. 우리나라에서 지급해줬죠. 이랬을 때 그래서 외국인이 뭐 번역을 해줬다. 아니면 무슨 용역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쏴줬다. 이러면 다 이메일로 오고 이러니까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1,000만 원을 보낸다. 그럼 다 그 세금이 없어요. 왜? 인적 용역은 수행지국과세 원칙이라 수행을 우리나라에서 했을 때나 세금 내는 거지. 외국에서 해서 우리나라 이메일 보내준 건 수행을 외국에서 했으니까 우리나라에서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단 말이에요. 너무 당연해서 이렇게 하는데 근데 그게 인적 용역인지 로열티인지 그 원인을 알아야 되겠는데 누구한테 얼마 지급한 거야 라는 지급 내역을 이제 제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야 이런 케이스 몇 건씩 있거든요. 제가 거래처에서는. 근데 여태까지는 그냥 이거 세금 없는 거니까요. 그냥 뭐 신고하지 않으셔도 돼요. 우리는 경비 처리하고 나중에 이게 왜 했는지 그 증빙만 갖췄다가 나중에 세무서에서 소명 요구 날라오면 그때 보낼게요. 뭐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그렇지 못하는 거죠. 26년서부터는 지급 명세 제출해야 되니까 제가 그럼 누구한테 어떻게 줬는지 다 내역서 써주세요. 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가상자산 요거 다 넘어가고요.
예, 미제출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현금 영수증 늘 확대되고 있는데 예, 지금 뭐 엄청나게 많죠 업종이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이요. 또 4개 추가됐다라 뭐 기념품 판매업소 등 뭐 4개 더 추가됐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